저는 이 책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최근 기존과 달리 이번엔 좀 더 깊이 있게 봤는데 깨달은 것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메타와 구글 에즈의 이 광고 시스템에서 반영된 다이나믹 광고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초 기술의 단초가 저는 이 책에서도 많이 모티브를 얻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고 또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빨리 검색하고 빨리 정보를 찾아내는 사람이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마켓 5.0에서는 필립 코틀러 박사가 이러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로 다른 태도, 기호, 행동을 보여주는 5세대가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다고. 해방 이후인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 부머와 이후에 태어난 X세대는 현재 기업의 내부의 경영진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구매력이 가장 크죠. 현재 노동 시장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1980년에서 1994년 출생자로 디지털에 정통한 Y세대와 1995년부터 2000년 중후반에 태어난 Z세대입니다. 소비자 시장은 사실상 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과 조직에서 결정을 내리는 중장년의 기업 임원들과 그들보다 젊은 관리자 그리고 소비자 사이엔 상당한 단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50대들이 20대의 취향에 맞는 제품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요. 그 20대가 50대들이 지나왔던 그 시절의 그 20대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의 경험은 뒤로 한 채 새로운 트렌드를 배워야 하는 것이 요즘 기성세대의 어려움이 된 것이죠. 세대 간의 갈등과 더불어서 기계와 인간의 갈등도 발생합니다. 마켓 5.0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고객 여정 내내 가치를 창출, 전달, 제공, 강화하기 위해서 인간을 모방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마켓 5.0의 시대는 챗GPT로 대중화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공장에 업무가 가능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하기도 했죠. 사람을 닮은 형태의 로봇이 아니라고 해도요, 센서와 Io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조수 역할을 하는 기술들도 널리 활용되고 있죠. 네이버 Q 검색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약과 구매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주죠. 은행 앱이나 송금은 스마트폰의 안면 인식 이 카메라로 간단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있죠, 이미. 또 AI나 또 자연어 처리 기능, 또 센서 기술, 로봇공학, AR과 VR, IoT와 블록체인 등의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인간을 대체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켓 5.0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죠. 인공지능의 발달은 데이터 중심 마케팅, 예측 마케팅, 맥락 마케팅, 증강 마케팅, 애자일 마케팅을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모든 의사결정은 충분한 데이터 중심의 마케팅으로 시작해서 또 민첩하고 또 조직들을 좀 단촐하게 만드는 그런 애자일 마케팅으로 구현됩니다. 데이터 중심 마케팅과 애자일 마케팅 사이의 중간 과정에서 기계학습을 통한 예측 마케팅과 실제 공간의 센서와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고객과 맞춤형 상호작용을 하는 1대1 맥락 마케팅, 그리고 챗봇이나 가상 비서처럼 인간 모방 디지털 기술로 고객과 대면하는 증강 마케팅 기법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측과 맥락, 증강은 서로 하나처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백화점에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1층 매장을 리뉴얼하고자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를 위해서 20, 30대 여성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살 것인지 예측하는 예측 마케팅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 모델을 작동하려면 전층 매장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포함한 다양한 센서를 설치해서 판매 시점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합니다. 적절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고객이 센서에 접근을 하면 카메라가 작동을 하면서 화면에 신호를 보내고 또 예측 모델이 고객에게 맥락 광고를 통해서 추천하는 제품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도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자신의 취향을 입력해서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백화점의 매니저는 예측 모델이 포함된 디지털 도구를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고른 옵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고객을 불러 세웁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B 매장과 C 매장에 대한 정보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이죠.
마케팅 교과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제품 중심의 마케팅이었고요. 지금은 고객 중심의 마케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필립 코틀러 박사는 이 이후의 세계를 마켓 3.0이라고 정의했던 적이 있었죠. 마켓 3.0은 인간 중심의 마케팅을 말합니다. 1998년 IMF가 X세대에 충격을 줬다면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Y세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죠. X세대가 IMF 때 무너진 대우그룹과 혜태제거를 통해서 문어발 경영하는 이 기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금융산업 분야에서 터진 스캔들에 불안해진 Y세대는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기업을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후 소셜미디어가 이 공고하게 연결된 그런 Y세대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 서비스, 문화를 창조해 줄 것을 기업에게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간 중심 마케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켓 3.0 세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사회적 또 도덕적 책임 있는 마케팅 관행에 접목하기 시작했죠. 마켓 4.0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디지털로 이 전환이 시작된 본격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화는 인간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추세를 더욱더 보완해 줍니다. Y세대뿐만 아니라 이 Z세대도 어느 정도 디지털 경제에 마음이 끌립니다. 모바일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장은 고객의 구매 경로를 변화시켰죠. 마케터는 옴니 채널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전달함으로써 이런 변화에 적응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또 마켓 4.0을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마켓 5.0은 휴머니티를 향한 기술을 강조합니다. Z세대와 알파세대의 주된 관심사와 걱정은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데요. 첫 번째는 인류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인류의 모든 면에서 기술 발전을 더욱 진전시키는 방향이죠. 휴머니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에게 의존적이고 또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무시하고요, AI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되고 직접 하던 일도 다 기기한테 맡기게 되죠. 이른바 자동화 편향 현상에 빠지는 건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밥 먹을 때도 또 걸을 때도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다니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미래를 발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책을 읽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어르신들이 공부하던 시절보다 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이 더 성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휴머니티가 필요한 이유죠. 마켓 5.0의 방향은 휴머니티를 향한 기술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를 조장하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정보통신 기술에 취약한 계층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울증을 호소했던 반면 젊은 세대들은 배달 음식, 홈트, 메타버스를 통한 게임 같은 것들을 빠르게 적응을 해갔던 면도 있었어요. 챗GPT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되면 이런 양극화의 부작용은 더욱더 심화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시기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였는데요. 어머니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공인인증서를 쓰는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법령에서도 공인인증을 폐지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요구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겠죠, 물론. 근데 이제 공공기관이 그런 법령을 어기고 과다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안전을 위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더 가중시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예. 반면 이제 금융권하고 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인공지능으로 이 고객들의 행동을 매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게 바로 양극화죠. 자기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기술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지 더 이상 많은 게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구 감소랑 맞물리면서 세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얼마 전에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서 개발자의 핵심 부서 인력 2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죠. 이 미국인들을 해고한 대신에 구글은 인도와 멕시코에서 그만큼의 인력을 충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미국인보다 더 잘 배운 외국인이 있다면 그들을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 월급도 저렴하지만 일은 똑같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보 양극화 시대에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자국의 국민이라고 해도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쉽게 도태됩니다. 미국이 아니라 또 한국이 아니라고 해도 더 의욕적으로 일한다는 제3세계 국가의 사람이라면 그런 외국인들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구글의 CEO인 순다르 차이는 인도 공과대학교 출신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학교 출신을 선호하는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뭐 한간에는 인도 공과대학을 떨어지면 MIT를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이들은 힐빌리로 대표되는 권리만 주장하고 경쟁력은 갖추지 못한 순수한 미국의 백인들을 밀어내고 미국 사회 주류에 편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행성을 지나가다가 이 심순녀 안흥 찐빵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좀 갈 때마다 이 안흥 지역을 지나가면 그 집을 지나치기가 어려워서 매번 들리는 편인데 오랜만에 이번엔 들렸어요. 근데 이제 계시냐고 묻는데 갑자기 외국인 분이 주문을 받으시더라고요. 더 놀란 거는 그분의 표정이나 말투가 완전히 한국 사람이랑 똑같았어요. 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은 심순녀 안흥찐빵은 유명한 데잖아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 5%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 있대요. 가정부나 뭐 호텔 직원이 외국인으로 고용하는 것도 이미 법적으로 허용이 됐잖아요. 실제로 외국인을 보니까 정말 인구가 줄고 있구나, 이런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는 이제 이렇게 경쟁력을 가진 외국인이 침투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도 경쟁력을 갖춘다면 선진국에 좋은 대우를 받고 진출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양극화가 가져올 미래상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런 양극화를 재료 삼아서 이득을 얻는 것도 정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슨 뭐 요즘 뭐 말이 많잖아요. 예, 예.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뭐 트럼프만 해도 그렇고 되게 특정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더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그렇게 애쓰죠. 시장에도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아주 고가의 제품이나 아주 저가의 제품, 이 두 가지만 팔리는 시장이 됐고요. 중간에 있는 금액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행 산업이 그래요. 여행 산업이 되게 고가의 숙소들은 여전히 예약이 많은데 중가들의 이 숙소들이 많이 매출이 줄었고요. 저가로 몰리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필립 코틀러 박사는 마켓 3.0에서 인지, 호감, 질문, 행동, 옹호라는 OA 개념을 소개했었죠. 마켓 5.0에서는 그 개념을 광고, 컨텐츠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 영업 CRM, 유통 채널, 제품과 서비스, 서비스 CRM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광고인데요. 최근 애플에서 ATT 정책을 발표하고 또 구글에서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개인정보를 쿠키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쿠키리스라고 부르는 이런 방법들이 발표되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많이 위축됐어요. 나름 적절한 정책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반대로 생각할 여지도 있죠. 실제로 잘파 세대 유저들은 광고에 관대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답을 받는 정보의 가치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불편함보다 높다면 용인하겠다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봐야 할 광고라면 나한테 맞는 광고를 보여주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에 사실은 차세대 기술이 접목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광고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컨텐츠 마케팅의 기본 원칙은 마케터가 흥미롭고 적절하고 또 유용한 컨텐츠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대상 고객을 명확히 정의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광고와 마찬가지로 컨텐츠 마케팅에서도 고객 타겟팅은 무척 중요하고 고객의 요구와 관심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그런 분석 기술이 필요하죠. 이 기술은 컨텐츠 마케터가 고객이 관심을 보일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사나 비디오, 인포그래픽 등의 컨텐츠를 생성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AI를 활용하면 이 힘든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행동에 더 가까워지도록 개인화된 페이지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 고객들은 그런 정보에 더욱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렉트 마케팅입니다. 다이렉트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사례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제품 추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의 과거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확률을 책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제안할 수 있겠죠.
다이렉트 마케팅을 할 때는 자동화된 작업이 꽤 필요합니다. 제안에는 항상 구체적인 행동 요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율을 분석할 때도 마케팅 캠페인의 성공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 기술은 예측과 캠페인 분석에도 유용한데요. 고객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점점 더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CRM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사원들은 영업 외 활동과 관리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영업 과정 전 단계에서 잠재 고객과 기존 고객들과의 접점을 관리하는 도구인 영업 CRM으로 접촉 이력과 또 영업 기회를 포함한 고객사 정보를 자동으로 정리해 놓는다라고 하면 영업사원은 실제 영업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잠재 고객의 관리 과정을 통틀어서 수집해 놓은 이런 방대한 데이터가 인간 영업사원에게는 또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제공해 줄 수도 있죠. 이 경우에 예측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보다 적확한 그런 예측을 수행하고 영업 기회의 우선순위를 더 잘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유통 채널입니다. 첨단 기술은 마찰 없는 고객 경험을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드론을 통해서 배송을 시도했던 아마존이 대표적입니다. 또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아마존 고 같은 모델도 상당히 시도해 볼 만한데요. 이를 모방한 중국에서는 소매점을 찾은 고객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연동해서 안면 인식 장치를 갖춘 그런 계산대에서 포즈를 취해서 계산을 마치는 그런 서비스가 상당히 상용화되고 있다고 하죠. IoT 기술도 점차 대중화되고 있죠. 센서가 장착된 매장에서는 방문자의 움직임을 손쉽게 분석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고객 경로를 매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 업체들은 매장 레이아웃에 변화를 줘서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모 수산시장에서 고객이 매장 안을 둘러볼 수 있도록 AR하고 음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조명 매장에서는 VR을 이용해서 고객이 굳이 매장에 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개인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량 맞춤화와 공동 창조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재밌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라이카 신제품 공개하는 살롱드 라이카라는 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라이카 SL3라는 신제품을 소개하던데요. 그 카메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버튼에 이름이 없어요. 모든 버튼들이 그냥 점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랄까,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이 공동 창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버튼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서 제가 쓰는 카메라와 다른 사람이 쓰는 카메라가 같은 라이카 SL3지만 전혀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브랜드가 제품을 만들었지만 고객이 자기의 사용처를 창조하는 공동 창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라이카 SL3는 여행사진가인 누구가 사용하는 SL3와는 전혀 다른 메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마다 맞춤 버튼을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광범위한 맞춤형 제품에 적합한 가변 가격 정책도 필요한데요.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 현재 수요 수준과 노선의 경쟁 상황 같은 일반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요, 개별 여행자의 여러 가지 사용 목적과 정보에 기초해서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겠죠. 기술은 또 기업이 예전처럼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자동차를 사느라고 거액의 돈을 쓰지 않아도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에서 각종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주문해서 써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일곱 번째는 서비스 CRM인데요. 챗GPT 등장으로 도입을 가장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게 바로 서비스 문의 응답 분야입니다. 기업은 챗봇을 통해서 고객에게 연중 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챗GPT의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해서 알고리즘화된 해결책을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네이버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독 방식으로 판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챗봇이 이런 단순 작업을 대신 처리해 줌으로써 고객 서비스 담당자의 업무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죠. 기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업계를 막론하고 고객 기대치의 지속적인 변화와 또 신제품 확산으로 제품 수명이 매우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고객 경험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경험이 단기간에 쓸모없이 될 수도 있죠. 이 전통적인 마케팅 계획과 프로젝트 관리 모델에서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기가 꽤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죠. 이제는 애자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영의 안정성은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또 애자일 마케팅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죠. 애자일 마케팅 실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전략이 요구되는데요. 첫 번째는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기업은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마케팅 프로젝트는 새롭게 발굴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분산된 애자일 팀이 소규모 단위와 점진적인 방식으로 설계하고 또 유연한 플랫폼과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최소 기능 제품, 즉 MVP를 개발해야 하는 거죠. 또 신속한 테스트를 통해서 반복 개발된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프로세스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개방형 혁신을 수용하고 내 외부 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지금까지 필립 코틀러의 마켓 5.0에서 제시하는 기술의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